시대 전쟁 중에서 대이민족 전쟁 아드리아노플 전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이민족 전쟁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영토를 확장하던 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을 비롯한 주변 이민족들과 벌인 일련의 전쟁을 말하는데요. 승승장구하던 로마 제국이 결정적으로 그 한계를 드러낸 것이 바로 370년에 보병 중심의 로마 군단이 기병 중심으로 구성된 게르만족의 일파인 고트족과의 대결에서 참패한 아드리아노플 전투였습니다. 고에니 전쟁의 승리로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로마는 번영의 길로 접어들었죠. 이 이후에 영토 평창을 지속해서 기원전 50년경에 이르면 로마의 영토가 동쪽으로는 오늘날 이라크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오늘날 잉글랜드까지, 북쪽으로는 라인강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기 이릅니다. 이 과정 중에 정치 제도도 변화를 거듭해서 왕정에서 공화정을 거쳐서 기원전 20년경에 이르면 제정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 중에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간에 치열한 내전이 벌어졌죠. 최종 승자였던 카이사르의 암살을 계기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간의 후계자 쟁탈전이 일어나서 국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가 최종 실권자로 등극하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었죠. 이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자라는 칭호를 받은 이 옥타비아누스는 재정을 확립하고 광대한 로마 제국의 평화와 질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이후 200여 년간 로마 제국은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 시대를 향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영과 그로 인한 향락은 언제나 그 대가가 수반되는 법이죠.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도 서기 3세기경에 이르면서 점차 쇠퇴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 있는 속주들로부터 엄청난 분량의 물품들이 제국의 수도 로마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물질 생활은 풍요로워졌지만, 이와는 반대로 공화정 시기 로마인들이 지녔던 애국심과 상무 정신은 빠르게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 병력 기피 현상이 만연하면서 젊은 로마인의 병력 자원이 고갈이 되었죠.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야만족, 이 로마인들은 당시 게르만족을 야만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야만족 출신의 용병들을 군대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민족 출신 용병 병사들이 로마군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병사들은 로마 제국보다는 자신에게 급여를 주는 유력 장군에게 충성을 바치는 집단으로 변질되게 된 것이죠. 이 사병화의 심화는 곧 정치 권력을 노리는 군부 내 야심가들 간의 권력 쟁탈전으로 표출되어 이른바 군인 황제 시대와 같은 살육이 펼치는 혼란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때 무적을 자랑하던 로마 군단의 전투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급기야 콘스탄티누스 황제 통치기에 제국을 동서로 분리해야만 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렇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기울어가던 로마 군단의 위상에 결정적 치명타를 날린 사건은 서기 378년에 벌어진 아드리아노플 전투였습니다. 오늘날 발칸반도의 동쪽 터키 영토에 속한 이곳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로마군은 게르만족의 한 분파였던 고트족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게르만족의 강력한 전투력이 어느 날 갑자기 발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3세기 중엽 이래로 이 로마 제국이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쇠퇴의 길로 빠져들고 있을 때, 반대로 이 로마 제국의 변방지대에 거주하고 있던 게르만족은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게르만족들은 용병으로서 로마군의 주축을 이루기 시작했고, 다양한 모습으로 점차 로마 제국 영토 안으로 이주해 들어와 정착을 했습니다. 특히 4세기 후반에 접어들어서
연방지대에 정착한 게르만족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 게르만족들은 더욱 활기찬 생활상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한나라의 서진 정책으로 본거지인 초원지대로부터 밀려나게 된 훈족이 동유럽 쪽으로 대이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은 곧바로 흑해 연안에 흩어져 살고 있던 게르만족 일파인 고트족을 압박했고 급기야는 이들이 로마 제국 영내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연쇄 반응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로마 제국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려는 고트족과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로마군 간의 아드리아노폴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훈족을 피해 목숨 걸고 다뉴브 강을 건너서 로마 제국 영내로 이동해온 고트족을 경멸하기 위해서 당시 이 동로마 제국의 발렌스 황제가 친히 지원군을 이끌고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 아드리아노플로 이동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378년에 벌어진 이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로마군은 로마 제국 역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했고 심지어 황제마저도 이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이러한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우선 당시 전투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 발렌스 황제가 6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들이닥칠 상황이 벌어지자 당시 서고트족의 왕은 오늘날 불가리아에 해당하는 트라키아 지방을 로마로부터 양도받는 조건으로 강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발렌스 황제는 이번에야말로 일거의 야만족을 몰아낼 수 있는 혹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 제안을 거부했죠. 멀리 아드리아의 해가 바라다 보이는 구릉지대에서 전투태세에 돌입한 발렌스 황제는 아드리아노플의 좁은 벌판에 고토족이 임시 방편으로 짐수레를 모아 구축해 놓은 진지의 전방에 로마군을 배치했습니다. 발렌스 황제는 전체 병력의 80%에 달하는 중무장 보병대를 중앙에 그리고 나머지 20%를 차지한 기병대를 양익에 배치하고 과감하게 선제 공격을 개시했던 것이죠. 먼저 기병대를 고트족의 수레 진지로 돌진시켰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이때부터 터지기 시작했죠. 로마군의 기병대가 고트족의 수레 진지에 거의 도달했을 때 이 부근 숲속에서 갑자기 적의 기병대가 출현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결국 로마군 기병대는 적의 수레 진지를 돌파하지 못한 채 뒤로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멀리서 기동 중이던 고트족 기병대의 주력이 접전 소식을 듣고 신속하게 복귀해서 공격에 가담하면서 순식간에 로마군 진영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협소한 공간에 수많은 병력이 밀집되어 있던 탓에 이 로마군 기병들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로마군의 핵심 전력인 중무장 보병들도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장의 고지대를 선점하고 있던 고트족 기병대가 사방에서 쇄도했죠. 고트족 보병 역시 화살을 쏘아대면서 돌격해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진퇴양난에 빠진 이러한 상황에서 고트족의 포위망에 갇힌 신세가 된 로마군은 자신들의 자랑인 필름이나 클로디우스를 던지거나 휘둘러 보지도 못한 채 살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림잡아서 한나절 정도 벌어진 짧은 전투에서 로마군은 약 4만 명의 최정예 병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발렌스 황제마저도 전사하는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야만족이라고 무시당해온 고투족은 어떻게 이처럼 대성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적군의 실태와 전장의 지형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협소한 공간에 병력을 집중 배치한 채 무모하게 공격을 감행했던 발렌스 황제의 우둔함이 로마군의 패배를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로마군의 작전 실패 탓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죠. 이 전투에서 고트족은 무기력한 로마군과는 달리 기병대의 신속한 기동력을 근간으로 해서 보병대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로마군을 포위 공격했던 것입니다. 아드리아노플 전투 승리의 1등 공신은 고트족 기병대였습니다. 당시 고트족은 중앙아시아의 스텝 지역에 살던 유목민의 후예답게 전체 병력의 3분의 2가량이 기마술에 능한 기병으로 편성되어 있었죠.
아드리아노플 전투 이후로 유럽의 전장에서 보병의 시대가 끝나고 기병의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 싶습니다. 도대체 기병은 언제부터 역사 무대에 등장했을까요? 말의 기동성을 이용하여 싸우는 병종인 기병이 처음으로 전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기원전 100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평원 지역은 물론이고 중동 지역에서도 기원전 525년 이집트군이 페르시아군과의 전투에서 대규모 기병부대를 동원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나 기병대가 한 국가의 전투력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 시점은 그리스 반도의 북쪽에서 발행한 마케도니아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400년경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는 자신의 기병대를 그 무장의 경중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선별적으로 활용을 했죠. 중무장 기병대는 적진 돌파용으로, 경무장 기병대는 적의 척방 공격이나 추격 시에 동원했습니다. 이른바 동지 기병대, 즉 컴패니언 캐벌리라고 불린 이들이야말로 애국심과 자긍심으로 똘똘 뭉친 마케도니아군의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초기에 로마군도 이러한 마케도니아의 기병대 운용 방식을 도입하여 활용하고자 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죠. 로마군은 본질적으로 중무장 밀집 보병대 위주로 운용된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체제에서 기병은 규모도 적었고 그 역할도 정찰이나 측면 방어와 같은 다분히 보조적인 수준으로 제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3세기 중반에서 5세기 중반 시기에 일어난 로마군의 조직과 교리상의 변화와 더불어서 기병대가 군의 중요 전투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장에서 카타풀트나 벨리스타와 같은 투사 무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중무장 보병대가 백병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감소했던 것입니다. 4세기 이래 이민족의 침입에 시달리게 되는 로마 제국은 이민족 기병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기병대를 육성할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이런 외적인 전장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서 기병의 중요성을 일깨운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아드리아노플 전투였던 것입니다. 4만 내지 5만 명의 로마 정예 병력이 당한 이날 전투에서 로마군을 가장 크게 위협한 것은 고트족의 기마부대였습니다. 이 고트족 기마부대는 정광석화처럼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로마군 전열을 순식간에 와해시켰던 것이죠. 이날의 참패 이후로 로마 군단은 기마공수병과 기마 투창병을 주축으로 하는 중무장 기병대 중심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기병대가 주력으로 대두하면서 무기체계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원래 유럽 세계에서 기병의 주무기는 창이었고 보조 무기로 칼이 사용됐습니다. 한 손으로 말의 꽃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길이 2.5 내지 3m 정도의 창을 휘두르면서 적의 보병부대를 공격했죠. 그러다가 제국 말기에 이르러서 주변의 이민족 출신 기마공수병들과 수시로 접하면서 활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 로마군이 이를 기병의 무기로 채택했던 것입니다. 접촉 직전에 활을 발사하고 적군의 대형을 흩뜨려서 보병부대의 진격을 용이하게 만드는 이들의 역할에 주목을 했던 것이죠. 4세기경부터 로마 군단 내에서 위상을 정립한 기병대는 로마가 게르만족에 멸망당한 이후에야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6세기경에 현실화되는 마구용 제작 기술의 진전이 놓여 있었죠. 기병에 필요한 도구들로는 안장, 편자, 제갈 등 여러 가지 다양했으나 이 기병대 발전에서 가장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등자의 발명이었습니다. 이 등자가 발명되기 이전에 기마병들은 안장용 담요에 앉거나 말등에 올라탄 채 머리 위로 창을 휘두르면서 돌격을 했죠. 등자가 원래 언제 어디서 발명되어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기원전 1세기경에 인도에서 처음 등장해서 이후 서쪽으로 전래되어 6세기쯤에 서유럽 기병들도 이 등자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질상 등자는 살상용 무기가 아니죠. 단지 말 위에 탄 기사가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두 다리를 고정시켜주는 보조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 등자를 사용한 덕분에 기병의 공격력은 혁명적으로 증강되었습니다. 안장과 등자로 상체를 고정시킬 수 있게 된 기사는 빠른 속도로 내달리면서도 상체의 균형을 유지한 채 양손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기병대의 전투력은 크게 향상되어서 보병부대 단독으로는 이러한 기병들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말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기마병과 결합해서 전투의 승패마저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체계가 되었던 것이죠. 지중해 세계를 호령한 로마도 3세기 말경부터 쇠퇴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추세의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바로 이 아드리아노플 전투였죠. 이때 상당수의 정예병을 상실한 로마군은 그 이후에도 원래의 전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투를 계기로 로마군 내에서 기병대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러나 한 번 뚫린 로마의 국경은 이민족의 침입에 속수무책이 됐고 최종적으로는 게르만족의 족장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스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드리아노플 전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선 지도자의 중요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 발렌스는 전장의 상황과 상대방 무기 체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중무장한 로마 군단을 사지로 몰아넣었죠. 자만심이 가져온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장의 환경에 알맞은 무기 체계를 선구적으로 구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군은 과거에 눈부신 승리를 안겨준 보병 위주의 무기 체계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기병 중시라는 변화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가 고트족 기병들에게 결정타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열려있는 자세와 사고로 현재의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대의 변화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때 전쟁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로마군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